당신은 지금 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재테크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 바로 돈을 대하는 마음의 그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은 흐를 때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모은 돈을 꽉 쥐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쌓아두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정약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가두려 하면 썩고 흐르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수많은 고을의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의 세금을 착취해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썩어갔습니다. 백성은 굶주렸고 그 관리들도 끝내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재물을 백성을 위해 흘려보낸 고을은 달랐습니다. 돈이 돌고 사람이 살아났고 그 고을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는 것을. 물은 한 곳에 고이면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어디를 가든 생명을 줍니다. 들판을 적시고 뿌리를 살리고 메마른 땅을 깨웁니다. 당신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쥔 주먹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베풀고 투자하고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크게, 더 풍요롭게. 물론 무턱대고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장시키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가치가 자라는 곳에, 지금 이 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돈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여서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돈을 쫓지 마라. 가치를 만들어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은 항상 제자리일까요? 왜 나는 달려가는데 돈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약용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의 뒤만 보게 되고 가치를 만드는 자는 돈을 이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쫓는 사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항상 돈의 뒤를 봅니다. 어디서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 그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기회도 보이지 않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생 쫓아가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관리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고. 그는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존경이 따랐고 신뢰가 따랐으며 풍요가 따랐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돈을 목표로 삼은 이는 드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불편함을 없애려 했습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 했습니다. 돈은 그 결과로 따라온 것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의 눈은 앞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일이 세상을 어떻게 낫게 하는가? 그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며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 돈이 스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의 답이 선명해지는 순간 돈을 쫓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돈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검소함은 지혜로운 자의 전략이다. 검소하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사는데 나만 아끼며 사는 것 같아서 왠지 뒤처지는 기분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정약용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검소함은 가난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전략이다.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아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에게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하루하루 배우고 쓰고 가르치며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몸은 가난했으나 삶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검소함의 진짜 힘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쓸데없이 소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과 시간과 힘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씁니다. 그 차이가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더 사라고, 더 누리라고, 지금 쓰지 않으면 손해라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지금 참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끼는 것이 나중에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 검소함은 가난의 증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눈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소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당신의 전략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작은 돈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1,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고 주차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냥 지갑 속에 구겨져 있다가 어딘가에 흘려보내도 크게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돈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불을 담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사소한 것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재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 하나는 작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버리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에게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000원을 대하는 방식이 곧 100만 원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돈이 들어왔을 때 무심코 흘려보내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와도 똑같이 흘려보냅니다.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 돈이 가진 가능성을 압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서 작은 돈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심코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 없이 흘려보낸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이면 얼마가 되고,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그 돈들이 모였다면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 달라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1,000원 한 장을 집어들 때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릇을 키웁니다. 부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5번째, 법만큼 쓰는 것은 짐승의 삶이다. 월급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의 숫자가 찍히는 그 순간, 잠깐 설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설렘이 채 며칠도 가지 않습니다. 카드값이 나가고, 공과금이 나가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어느새 또 텅 빈 통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달이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달도 똑같습니다. 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만큼 쓰는 것은 짐승의 삶이요. 아껴서 나누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멈춥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욕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법만큼 쓰는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쓰고 또 들어오면 또 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의 욕구를 내일의 가능성을 위해 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끼라는 말이 인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고 남은 것을 모읍니다. 그래서 평생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지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삽니다. 그 작은 순서의 차이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면 나누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나누지 못합니다. 지금 아끼고 지금 나누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신뢰가 쌓이고 기회가 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버는 것과 쓰는 것 사이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매달 무언가가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달 제자리입니까? 법만큼 쓰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짐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넘어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6번째, 영혼이 부유해야 재물도 빛이 난다.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다. 원하던 것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게 다인가 싶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의 영혼을 팔지 마라. 영혼이 부유해야 재물도 빛이 난다. 영혼이 텅 빈 사람의 손에 들린 돈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으며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에는 초라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읽고, 쓰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채웠습니다. 목민심서를 썼고, 경세유표를 썼으며, 금음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글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수많은 사람의 삶에 빛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물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손에서 돈은 의미를 가집니다. 낭비되지 않고 방향을 가지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영혼이 텅 빈 사람은 돈이 생겨도 금방 사라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소비로 메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부족합니다. 쓰고 또 써도 허전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채워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배우고 성장하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통장 잔고보다 먼저 그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7번째, 부의 크기는 인격의 그릇 크기에 수렴한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큰 돈을 손에 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몇 년 후 오히려 더 가난해진 사람. 갑자기 큰 수입이 생겼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결국 단단한 부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크기는 내 인격의 그릇 크기에 수렴한다.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넘쳐 흐를 뿐입니다. 항아리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격의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써야 할지 모릅니다. 과시하고 낭비하고 잘못된 곳에 흘려보냅니다. 결국 재물은 사라지고 때로는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것을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가 재물을 긁어모을수록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을,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권력과 재물을 쥐었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는 직접 목격했고 직접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인격이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압니다. 얼마를 지켜야 하고 얼마를 흘려보내야 하며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압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태도가 변하지 않고 돈이 줄어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서 재물은 안정적으로 머물고 조용히 자랍니다. 그렇다면 인격의 그릇은 어떻게 키웁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릇이 커집니다. 재테크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읽으십시오. 내 그릇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큰 재물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릇을 먼저 키우십시오. 재물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8번째, 진정한 자산가는 신용의 두께로 결정된다. 통장 잔고가 당신의 부를 증명합니까? 숫자가 크면 부자이고 숫자가 작으면 가난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조금만 넓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많은데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언제나 사람이 몰리고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산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신용의 두께로 결정된다. 신용입니다. 두께입니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멋진 행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약속을 지키고, 손해를 보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두께가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를 보십시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18년 유배지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것들이 그 어떤 금화보다 값진 자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신용의 힘입니다. 신용이 두터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정보가 모입니다. 정보가 모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부가 따릅니다. 이 흐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태도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도 사라집니다. 기회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만 믿었던 사람의 끝입니다. 신용을 쌓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말을 지키십시오. 작은 약속을 먼저 지키십시오. 이익이 될 때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될 때도 지키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사람이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두께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 석자는 어떤 신용을 쌓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 답이 곧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통장보다 먼저 그 자산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재테크보다 오래가고, 어떤 투자보다 확실하며, 어떤 숫자보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8가지 부의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은 흘러야 살고,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야 하며, 검소함은 지혜로운 자의 전략이고, 작은 돈부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법만큼 쓰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영혼을 먼저 부유하게 해야 하며, 인격의 그릇을 키워야 하고, 신용의 두께를 쌓아야 합니다. 8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버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재물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썼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약용처럼 위대한 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태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1,000원 한 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며 내면을 채우는 것, 오늘 법만큼 쓰던 습관에서 딱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그릇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